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겨울의 끝자락. 하지만 겨울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해조류들이 우리 식탁을 건강한 푸른빛으로 물들인다. 그중에서도 특유의 감칠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사랑받는 해조류가 있으니 바로 매생이가 그 주인공이다. 겨울 햇살과 차가운 바람, 맑은 바다가 함께 만들어낸 저칼로리 고단백 보양식 매생이.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청정바다의 선물 매생이와 함께한다. 매생이는 한의학에서 용수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매생이는 소화를 돕고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으며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장과 위를 청결하게 하여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합니다. 실제로 숙취해소 성분인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들어있어 속풀이 해장국으로 드셔도 좋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생이는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고우며 선명한 녹색의 광택을 띠는 것이 좋은데 손으로 만졌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단백질이 풍부하여 바다의 고기라 불리는 매생이. 매생이가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과 칼슘도 풍부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데요. 오늘 이 좋은 매생이를 이용하여 매생이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매생이에는 비타민 A와 C, 칼륨, 요오도와 같은 무기염류가 풍부하고 우유보다 40배나 많은 철분이 포함돼 있어 빈혈 개선은 물론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매생이전을 위한 첫 단계. 매생이는 체에 담은 상태로 찬물에 담가 씻는데 여러 번 물을 갈아가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군 뒤 그대로 체에 받쳐 10분 정도 물기를 빼준다. 매생이를 손질하실 때는요, 흐르는 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 다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고운망에 물을 담궈서 한번 이물질이 없나 잘 헹궈 주시면 됩니다. 청고추와 홍고추를 잘게 다져 준비하고 매생이전에 맛을 더할 양파와 오징어도 작게 썰어둔다. 깨끗이 손질해 물기를 빼둔 매생이도 큼직하게 썰어주자. 이제 준비한 재료로 반죽을 만들 차례. 우선 매생이와 오징어, 채소들을 볼에 담은 뒤 달걀과 부침가루까지 넣고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주면 된다. 오늘 저는 신선한 매생이를 이용하여 매생이 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말린 매생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담그셔서 물기를 꽉 짜서 그 다음에 전을 만드시면 됩니다. 전을 만드실 때는 너무 묽게 만드시면 풀어지니까요. 약간 되직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준비한 반죽으로 전을 부칠 차례. 기름을 두른 팬에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올리고 동그랗게 앞뒤로 붙여준다. 매생이는 금방 익기 때문에 전이 노릇하게 보이면 바로 꺼내 그릇에 담아준다. 전을 부치실 때 한 숟가락씩 부치면 예쁘기는 한데요. 혹시 번거로우실 때는 크게 부쳐서 잘라 드시면 되고요. 오늘은 색을 위해서 홍고추와 청고추를 사용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파프리카를 이용하여 색을 내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매생이전과 함께할 초간장을 준비하는데 간장과 물, 식초, 설탕을 넣고 잘 저어주면 된다. 고소한 향에 쫀득한 맛이 일품인 매생이전. 입안에서 살살 녹으니 바다의 솜사탕이 따로 없는데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최고의 별미다. 매생이에는요,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보다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좋은 매생이를 이용하여 오늘 해장국으로도 좋은 매생이 떡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매생이.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매생이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매생이 떡국 만들기 첫 번째 단계. 떡국 맛의 기본이 되는 육수를 준비하는데 다시마와 디포리 멸치를 넣고 15분 정도 끓여주면 된다.
오늘 매생이 떡국에 들어가는 육수는 저는 디포리, 멸치, 다시마를 넣고 끓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 팔고 있는 시판용 국물이나 아니면 고기를 넣고 하셔도 됩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떡국에 고명으로 올릴 지단을 미리 준비하자. 달걀을 풀어 팬에 얇게 붙인 다음 곱고 가늘게 채를 썰어준다. 이어서 참기름을 두르고 매생이를 볶아주는데 이렇게 미리 볶아주면 매생이 속 영양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온다. 이제 볶은 매생이에 육수를 더해주자. 육수의 건더기는 잘 건져내고 매생이와 함께 팔팔 끓여준다. 매생이의 영양이 더 잘 우러나오기 위해서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용하여 먼저 볶아주시는데요. 충분히 볶아주신 후에 육수를 부어주세요. 육수와 매생이가 충분히 끓으면 미리 불려둔 떡국떡을 넣고 함께 끓여주는데 액젓을 이용해 간을 보면 된다. 떡이 떠오르면 꺼내서 손으로 눌러 물러진 것을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손질한 굴을 넣고 잘 섞어준 뒤 불을 끄자. 매생이 떡국을 끓이실 때는요, 굴 넣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굴은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떡국떡을 한번 살짝 만져봐서 말랑하게 잘 익으면 굴을 넣고 불을 끄시면 됩니다. 매생이에 굴까지 은은한 바다의 향을 담은 매생이 떡국. 미리 준비한 지단까지 올려주면 맛있는 매생이 떡국이 완성이다. 바다의 우유 굴과 영양 풍부한 매생이가 어우러진 매생이 떡국. 추운 날씨 매생이 떡국 한 그릇이면 웬만한 보양식이 부럽지 않다. 매생이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지만 소화작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과도한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생이와 특히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굴인데요. 굴의 풍부한 철분과 단백질, 그리고 매생이의 많은 식이섬유가 서로 잘 조화되어 숙취 해소와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식으로 참 좋습니다.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가 담긴 순우리말 매생이. 청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무공해 식품으로 우주 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식물성 고단백에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매생이는 맛 또한 으뜸으로 국물 요리는 물론 전이나 달걀말이 등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데 이 겨울이 가기 전 지친 몸과 마음에 매생이로 원기를 풀어넣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하는 운동 중에 이 남성들은 팔굽혀펴기를 많이 합니다. 이 팔굽혀펴기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팔굽혀펴기를 잘하는 남성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1분에 40회 이상 팔굽혀펴기를 하는 남성은 10개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고 96%까지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근력을 키우고 지방을 태우는 팔굽혀펴기, 이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균은 사람의 위 점막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만성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게 감염률과 재발률이 높으며 젊은 위암 환자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90% 이상에 달한다. 헬리코박터균은 인체 내에서 위장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균이 되겠고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 감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위험 단계에서 그냥 무증상으로 병원을 찾지 않게 불편감이 없으신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위축성 위험 단계를 거쳐서 위암까지 야기할 수 있는 1급 발암균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감염 후에도 증상이 없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데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위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의 경우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함으로써 위암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도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위 속의 무법자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의 위암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는 미국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나라로서 감염률이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균이고 위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송경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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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헬리코박터균과 위 건강인데 이 헬리코박터균 요구르트 광고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균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헬리코박터 낯익은 이름인데요. 광고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헬리콥터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네. 생김새도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헬리코라는 것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좀 꼬여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 균의 몸체가 나선형으로 약간 꼬여 있고 꼬리,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위산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위 안에 만성적으로 증식하면서 위를 늙게 하는 주요 원인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나라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감염률이 어느 정도이고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꾸준하게 그 감염률이 우리나라에서 감소 추세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51%의 성인이 이 균에 감염돼 있다는 건 꽤 높은 수준인 것이고요. 작년에 했던 역학조사에 저희도 참여했었는데 대전 충청 지역에서도 59%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우 높은 감염률을 가지고 보이고 있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가량이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는데 어떤 전파 경로가 있기에 이렇게 감염률이 높은 걸까요? 전파 경로를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을 좀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주로 이제 이런 균들이 변기 주변에 묻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가 비감염자가 그걸 사용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았을 때 그 상태에서 입으로 무심코 가져가면서 그것이 이제 균이 전염이 되는 그런 경로가 주요 경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 감염자의 타액, 침이 섞일 수 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술잔 돌리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술잔 돌리기라든지 또는 타액이 섞일 수 있는 그런 찌개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수저를 통해서 같이 퍼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타액이 나의 몸속에 들어오면서 감염 상태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된 헬리코박터균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은 만성적으로 위염, 위가 붓고 빨개지는 그런 상태를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감염자분들은 2단계에서 그냥 평생 별로 불편감 없이 지내시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고요. 간혹은 이제 궤양이라고 하는 병으로 불편해하거나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위암과의 관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위염 단계가 방치된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위축성 위염 또 장상피 화생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해서 위의 전 단계인 선종이 되고 그것에서 위암까지 진행하는 그런 코스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궤양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궤양,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생기는 궤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관이 살이 깊게, 점막이 깊게 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 안에는 이렇게 점막, 매끈한 점막이 있는데 그 상태를 유발하는 상태죠. 그래서 살이 깊게 파였기 때문에 아프고 쓰리고 간혹 피도 납니다. 이 환자 같은 예를 보시면은 이렇게 위궤양이 12장 궤양이 확인이 되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었지만 아무 불편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흉터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 안 하고 그냥 지내셨을 때
출혈이 다시 되는 거죠. 이것은 십이장 궤양의 재발입니다. 그래서 궤양, 살이 깎이는 그런 상태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또 재발시키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궤양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그것의 치료까지 온전히 끝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궤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일으키는 질환 중에 위축성 위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위암이 진행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단계가 이제 위축성 위염 단계인데요. 만성적인 위염이 조금 더 진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검은 선을 경계지어서 한쪽은 약간 붉은 색조에 부어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고요. 또 다른 쪽은 색조가 약간 회백적으로 좀 이렇게 하얘져 있으면서 거미상에 이런 혈관들이 잘 비치는, 이것은 만성위염이 더 오래되면서 하얗게 위축이 되는, 그래서 밑에 지나가는 혈관이 비치게 될 정도의 어떤 위축된 단계가 되겠고요. 이것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위염에서 위축성위염으로 서서히 변화되게 되겠고, 이것은 위암으로 가는 단계의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장상피 화생 이 질환도 있었어요.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장상피 화생 어떤 질환일까요? 예, 일반인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하지만 요즘에 국가 암 검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시면서 이제 이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상피, 즉 이제 흔히 있는 장의 상피, 장의 가장 안쪽에 이루고 있는 피부가 위장 상피여야 되는데 위장 상피가 장상피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쪽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내시경 안에서 회백조의 동글동글한 형태가 쭉 깔려 있는 듯하게 보일 때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장상피 화생이 와 있구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장상피 화생 환자는 내시경에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노력으로 12군데 조직 검사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특수 색소를 뿌려서 파랗게 변색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장상피 화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상피가 장상피로 변화된 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축성 위염 단계에서 조금 더 진행된 단계, 위암에 조금 더 고위험군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꾸준하고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진과 위암 예방 시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장상피 화생은 내시경으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예, 이 환자 예를 보시면은 그냥 육안적인 내시경 결과로는 장상피 화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시경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식초의 주성분이죠. 초산을 뿌려서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장상피 화생 때 보이는 하얗게 백색의 평평한 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내시경 기법을 이용해서 장상피 화생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 한눈에 보기 쉬운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상피 화생이 계속 진행을 하면 위험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너무 겁을 먹으시는 수검자들도 있습니다. 즉 위암 검진을 받으시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장상피 화생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시고 위암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암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장상피 화생의 존재가 중요하기보다는 장상피 화생이 얼마나 위장 안에서 넓게 분포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파란색의 장상피 화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진 경우에는 위암의 위험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3번과 4번처럼 위장의 체부를 따라서 넓게 분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위암의 위험도가 6배 내지 12배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상피 화생이 존재한다 이것보다는 얼마나 넓게 위장에 장상피 화생이 분포하는지
그래서 체부를 따라서 넓게 분포한다면 훨씬 높은 위암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암 검진, 내시경 검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장상피화생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장상피화생인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위 점막이 주변 점막보다 튀어나온 위선종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선종은 위선암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선암은 한마디로 위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즉 위선종은 위암의 후보이고 위암으로 가고 있는 위암 후보 종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 예를 보시면은 위암 수술한 이후에 위가 약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위암은 수술해서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위가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가 않은데 이렇게 평평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는 종양이 발견됩니다. 주변에는 장상피화생이 있고요. 역시 이렇게 새로운 위암 관련 종양이 새로 생긴 것이죠. 그래서 꾸준한 위암 검진은 필요하고 조금 일찍 발견될수록 내시경으로도 완치가 되기 때문에 더 완치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발생을 해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위 선종이 있는지 없는지 꾸준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 후에 헬리코박터균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장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로 수술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 전절제술 받으신 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가 절반가량 남아있게 수술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지 결정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의 비감염자인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 상태를 한번 볼까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적이 없는 분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정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 모양의 이렇게 별 모양의 정맥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규칙적으로 쭉 깔려 있으면 이 분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적이 없거나 거의 위험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용종 중에서 좀 위저부 선종이라고 좀 특이한 용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이 오히려 없는 그런 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헬리코박터균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헬리코박터균은 감염 증상이 거의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약간 불편한 정도의 소화장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위장 점막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위궤양이나 위염, 위암 등의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해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속이라 그러면 어디가 불편한지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겠어요? 여기 위쪽이 좀 불편. 여기 위쪽 네. 배가 주로 불편하셨다. 그러셨고 가족 중에는 어떠세요? 특별히 뭐 병치라는 분은 없으시고요. 아버지가 위암으로 수술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혈액 검사를 진행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속 헬리코박터균의 항체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전의 감염과 현재의 감염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환자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 20대의 헬리코박터 감염자이신데 약간의 소화불량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위 건강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 되겠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다면 위를 조금 더 건강하게 보존하고 위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요소 호기 검사법을 많이 시행하는데 종이 봉투에 내쉬는 숨을 채취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법이다. 위 속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요소를 분해해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측정해 헬리코박터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예전에 이제 위궤양으로 치료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신지? 예, 3년 전에 위궤양 치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년 전에 이제 위궤양 앓으셨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확인을 받으셨습니까? 치료받으면서 헬리코박터균은 치료 검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위 점막이 점차 얇아지는 위축 위염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이 만성화되면 위암의 전 단계로 위 점막이 장애 점막처럼 변하는 장상피 화상이 생길 수 있다. 예전에 3년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만 이제 또 재발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재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균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균까지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 내시경을 이용해 위 점막 조직을 채취해 시행하는 신속 요소 효소 검사가 있다. 결과 확인이 빠르고 정확도가 높아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 등을 이용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궤양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병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발 방지죠. 두 번째는 이제 위염과 관련돼서 불편감이 없더라도 위축성 위염처럼 위가 빨리 늙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 30대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리 치료한다면 위를 젊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균이 있는지 빨리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무조건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뒤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 12지장 교양 등을 앓고 있거나 조기 위암 치료 후에는 반드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위 건강을 위협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에 대한 빠른 확인과 치료가 중요하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헬리코박터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헬리코박터균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하는 검사법이 있겠고요.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확인하는 검사법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시경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소 호기 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번 숨을 20분 간격으로 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소를 먹기 전에 한번 불고 그다음에 요소를 먹은 후에 다시 호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20분 간격으로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이 없다면 큰 차이가 없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위 안에 있다면 헬리코박터가 그 요소를 분해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분해하면서 나타나는 가스가 CO2 특수 가스가 있어서 그것을 기계가 잡아내서 차이가 나타나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도 역시 이제 2번 뽑아야 되고요. 6개월 간격으로 뽑아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감염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과거 감염돼 있는 것이 지금 혈액 검사로 남아 있는 건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시경하면서 할 수 있는 검사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키트에 그 조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한 2시간여 지나면서 이렇게 빨갛게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내시경 검사 이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 검사는 대개 한 2, 3일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검사 결과 균이 있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 균을 무조건 없애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헬리코박터균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헬리코박터균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궤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나 12장에 살이 깊게 파이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꾸 도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헬리코박터 치료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암 치료 이후입니다. 위암 치료한 이후에도 새로운 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위가 꽤 건강치 않은 상황인 것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남아있는 위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하고자
헬리코박터균을 조사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귀병 중에 하나인 그 위말트종이라는 종양이 있고 이런 경우는 종양이지만 헬리코박터 치료만으로도 그 종양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헬리코박터균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이렇게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과 의사가 잘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환자의 나이라든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특히나 이제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조금 더 살날이 길고 위암이 생길 여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되도록 치료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소화불량감을 느끼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면은 선택적으로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서 소화불량감을 같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헬리코박터균 치료 약제는 위산분비 억제제와 항생제를 조합해서 쓰고요. 짧게는 1주 내지 2주 정도 복용하게 되겠고요. 우리나라 치료 성공률은 75%이고 만약에 완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은 2차 치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2차 치료 약제 성공률도 한 75%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약에도 듣지 않으면서 동시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궤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항생제 내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배양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그 균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약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약을 복용하는 거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되면 좋겠지만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예. 헬리코박터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제 대개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이 텁텁하고 좀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 대부분 그것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진 않으시고요. 또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설사나 구역질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먹다가 중단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또 항생제로 인한 알러지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반드시 치료 전에 담당 선생님께 이런저런 약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랬을 때 그런 항생제 외에 다른 항생제를 채택해가지고 약제를 이렇게 다르게 조합해서 복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치료 방법은 항생제를 복용하는 건데 근데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분들 약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검사도 물론 필요하겠죠. 항생제 내성 검사가 근래 개발돼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아서 내성 검사가 없을 때에는 무조건 약제를 복용해보고 낫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약제를 바꿔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성균이었다면은 처음부터 그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헛된 치료를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다른 약제로 바꿔서 복용케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춤 치료가 되겠고요. 단지 내시경을 하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위장 조직을 생검을 해서 그것을 특수용기에 담아서 감염자가 가지고 있는 균이 내성균인지 미리 파악을 해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전에 내성균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치료 과정에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약을 제 시간에 제 정해진 날짜 수대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항생제 효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복용하다가 조금 불쾌해서 약을 3일만 먹고 그만둔다든지 이러면은 효과가 있지 않고 되려 자기 몸에 있던 내성이 없던 균이 내성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용법대로 쭉 이어서 중단하지 마시고 1주 내지 2주 처방받은 대로 끝까지 복용하시는 것. 이것이 치료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복용해야 되는 그 시간을 실수로 잊어서 복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에는 다음 먹을 약과의 시간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그냥 생각났을 때 그냥 복용하시는 걸 권고해드리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용을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시간차를 두고 또 정량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헬리코박터균 전파 경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파 경로를 잘 알고 있으면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치료한 이후에는 이제 예방이 또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염자로부터 내가 옮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염 전파 경로 3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을 사용한 이후에 특히 공공 화장실을 사용한 이후에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비누나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 씻기를 충분히 하셔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내가 무심코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 다시 또 감염자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습관 중에서 이제 떠먹여 주거나 이제 같이 먹는 식습관이 있죠. 그래서 감염자의 그 침, 타액이 그 음식에 섞이면서 같이 먹으면서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 따로 개인 그릇을 사용해서 국자를 통해서 이제 따로 나눠 먹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술잔 돌리기 같은 것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다면 가족 모두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아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로 하겠습니다. X요? 그 성인들이라면 좀 의미가 있겠지만 소아는 좀 다르죠.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도 어린애들도 엄마 아빠로부터 감염이 돼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를 해서 감염이 돼 있다. 소아가 감염이 돼 있다 한들 20대 성인이 돼서 치료하는 걸로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 시절에 배가 아프고 궤양이 의심되고 하면은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무증상일 때는 소아는 검사를 해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20대 돼서 치료해도 위암 예방 효과와 위험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성인들만 한다면 이제 성인들만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에는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역시 X이고요. 치료 후에도 다시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이 중요하겠고요. 대개는 6개월 치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흔하게는 내 몸에 완전히 안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것이 다시 증식하면서 재현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치료가 된 이후에도 증상이 있거나 필요하다면은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완치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위생 관리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구르트를 꾸준히 마시면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가장 핫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X입니다. X요? 네, 단지 그 연구는 헬리코박터 치료제를 1주간 복용하면서 같이 요구르트를 마신 그룹과 약만 먹은 그룹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약과 요구르트를 같이 복용을 했더니만 헬리코박터 치료율이 약 8% 정도 좋더라. 그래서 그거 결과를 보면은 O인데요. 평상시에 특정 요구르트를 복용한다고 마신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일부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환자의 나이와 위장 상태가 주요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나이가 너무 좀 고령이시거나 또는 이미 위축성위염과 장상표혈생이 거의 위장을 전반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 좀 더 좋아질 여지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증상이 없고 한다면은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조금 더 젊은 나이이시고 위장 상태가 비교적 많이 안 나빠진 상태
머물러 있고 또 가족 중에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은 조금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하는 쪽으로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헬리코박터균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인 중에 내시경 받은 결과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됐다고 해요. 자주 만나는 편인데 저도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네, 자주 만나는 지인이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도 일단 나도 이게 감염된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예, 그것만으로는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인이 증상이 있다면은 내가 속이 쓰리고 불편함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단순하게 지인이 가족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그런 지인이 감염자라고 해서 내가 검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갑자기 속쓰림과 소화불량 그리고 명치부근에 가볍게 통증이 느껴지는데 혹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건가요? 네, 갑작스럽게 속이 쓰리고 소화 불량의 증상이 보인다면 감염을 좀 의심해 봐야겠죠. 네, 일부 환자분들은 그런 감염으로 인해서 궤양까지 가게 돼서 그렇게 불편감을 갑자기 느낄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흔한 질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배가 쓰리고 소화불량감이 느낄 때는 역류 질환이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문제보다는 위식도 역류 질환, 흔히 식도염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훨씬 더 흔하고요. 또 아무 문제 없이도 평생 반복적으로 소화불량감을 느끼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냥 평상시 내가 잘 체한다를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인한 속쓰림도 궤양이나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증상보다는 조금 더 흔합니다. 또 흔한 것이 이제 약제, 다양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때문에 먹으시는 약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뭐 아스피린 계통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속쓰림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용 중인 약제도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미리 판정하고 그런 것들 요인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 내시경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궤양이 있다면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음료 광고에 헬리코박터균이 자주 언급되던데 왜 위험한 건가요? 네, 광고를 자주 보다 보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굉장히 위험한 균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가장 연관성이 깊은 건 위암과의 연관성이죠. 그리고 위암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1급 균이 되겠고요. 하지만 그럴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노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때까지 방치를 한다면 위가 어느새 자기가 불편감이 없이도 위가 많이 노화가 나이와 맞지 않게 노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반면에 정기적인 위 검진, 내시경을 40세 이후에 꾸준히 2년마다 이상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야 되는지 전문의와 상의하에 보다 젊은 나이에 발견해서 치료한다면 그런 노화 과정을 이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두려운 균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헬리코박터균은 자외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이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죠. 헬리코박터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위 안에 점막 살이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위축성 위험 단계를 거쳐서 노화 단계를 거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확인하고 치료하신다면 위장 피부를 동안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송경호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헬리코박터균
모두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암 환자의 95%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고 하니까 제균 치료가 위암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